출연연이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비해서 A 프렌즈 같은 모임이 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도 중에서도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이 모임을 유지해 가고 있고, 그리고 융합의 형태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류의 장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민망하고요. 사실 기회들은 많았고, 그게 그 기회가 많았다는 거 안에도 크게 보면 어떤 사회적인 기회, 그다음 기술적인 기회,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성과를 못 낸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융합을 되려면 여러 가지 인재들이 모여서 융합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데 비해서 그동안 기회를 줄 때 시간이 되게 짧았던 게 좀 한계였던 것 같아요. 결과를 요구를 했던 것들도 좀 부담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좀 어려움에 비해서 이번 기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어떤 흐름도 좋고, 그 다음에 젊은 인재들의 어떤 참여들, 적극적인 참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요구사항들도 맞아서 어떻게 보면 크게 이 세 가지들이 다 모이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나이가 크게 지장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야 될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필요 조건들이 만족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게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출연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급급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10년이 넘어서 이 소위 말하는 알파고 그 충격이 왔을 때는 각자의 역할들도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모여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강력한 어떤 압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압박을 충분히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또 있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 같은 SNS의 역할도 저는 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내지는 카카오톡 같은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도구들의 발전이 사람들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알파고는 사실 그런 그 시각의 변화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 전부터 융합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개별 연구 분야 내지는 어떤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명백한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융합의 시절이 한 10여 년 겪었어요, 이미 저희가. 그래서 융합단 같은 그런 사업들도 이미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고를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그 융합을 연결해 주는 게 ICT 기술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술이었던 것인데, 그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게 알파고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트리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파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같은 이제 이런 기술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죠. 이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가능하다는 거와는 구분이 되는데, 알파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고가 넘어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융합에 이제 융합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기술이 연결이 되려면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 역할을 ICT 기술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ICT 기술이 중심으로 나머지를 연결하는 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원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연결하기 위한 어떤 매개를 알파고가 보여줬고요. 알파고가 보여줬던 그걸 보면 저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바둑이라는 어떤 분야에 이제 어떻게 보면 ICT 기술이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된 거를 사람들이 ICT로 보는 게 아니라 바둑이라는 형태로 다시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처음부터 만약에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시작했으면 아마도 알파고 같은 그런 파괴력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넓혀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까지만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상력을 넓혀준 이후에는 사실 두려움이 없죠. 콜럼버스의
달걀하고 똑같아요. 콜럼버스가 한번 인도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 사람이 갔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못 갔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 경계가 알파고였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알파고 이후 지금 한 4년 정도 흘렀는데 또 너무 알파고의 그 한 바운더리 내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능 사물의 역습이라고 하는 그 발표를 제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발전 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내용들을 잘 학습을 하고 그 연구를 하고 또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게 우리 사회에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 사회에 적용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런 걸 꿈꾸고 그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면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고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집안 내 스피커에 들어가게 되고 냉장고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산업혁명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엔진을 만들어서, 전기 엔진을 만들어서 전기 엔진에 어떻게 보면 모두 다 포커싱을 해서 100개가 넘는 전기 엔진이 나왔지만 사회에는 아무런 반응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산업혁명으로 가게 됐던 것은 그 전기 엔진을 가지고 방적 공장에다가 적용해서 그 생산성을 높였을 때 바로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엔지니어들이 엔진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산업에 내지는 진짜 생활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됐을 때 혁명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에, 우리 주위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와요. 유니콘은 기술이 어떤 산업에 잘 적용돼서 그 회사가 이제 아주 잘 되는 걸, 아주 크게 성공한 거를 유니콘이라 하는데, 이름을 유니콘이라 하는 이유는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니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기술이 사회의 어떤 요구사항이 딱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 거고, 다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하는 사례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거죠. 알파고는 너무 세계 최고의 고수를 이기는 뭐 인공지능 기술 아주 좋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많은 지금 이제 고민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트리거했던 게 결국 또 지금의 이제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잘 되려면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되려면 사실 거부감이 되게 많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이 사회적인 거부감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지금 어떤 코로나 지금 사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대면을 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드는 어떤 이 상황을 만들어줬고, 감염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의 어떤 기술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로 사람을 쳐다보기만 하면 이 사람이 이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구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바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가 될 거고요.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그런 것들이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제 그 페퍼라는 로봇이 있는데, 일본 사회 자체가 비대면을 요구하는 사회인 면이 있어서 보험회사에 가서 내지는 스마트폰 계약을 하러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데, 페퍼라는 로봇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계약을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초반에 좀 성공을 했다가 그 뒤로 조금 이제 성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분야가 있었는데,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상품 판매를 하는 아니면 상담을 하는 어떤 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하면 그런 사례가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의료 쪽부터 시작을 해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다른 분야로 그냥 그렇게 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태로 그것이 발생을 하면 위험하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사실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기가 인공지능 기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술을 그러니까
성능이 좋다고 그냥 그 대책 없이 채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들을 제가 이렇게 어떤 경고했던 거고요. 이제 지금 그런 그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XAI라든지 내지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안책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해요. 이제 그것들까지도 접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효율만을 위해서 불편함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더 좋은 성능을 내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둬서 사람들이 그 불안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AI를 사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제권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통제권을 가진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기술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 엔진이겠죠. 엔진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바퀴들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가 없다면 이 자동차는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100km, 200km, 100km 이상 되는 속도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실히 들어야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죠.